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입니다. 2부는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디즈니의 모아나가 있어요. 그리고 모아나는 하와이의 어떤 전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모아나라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바다와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모아나는 그래도 청소년기에 소녀가 되면서 저 바다를 탐험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모아나와 같은 그 섬에 살고 있던 모아나의 아버지 세대는 저 바다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저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 라고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가다 놓고 원래 있었던 편안한 곳에서만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정말 많은 어떤 알레고리들, 비유들, 그리고 메시지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느껴서 매번 보면서도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결국 그 반인반신인가요? 마우이라고 하는 전설 속 존재와 함께 탐험을 하러 나가죠. 그리고 결국 너무 많이 말하면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섬 전체를 구하는, 그리고 이 반인반신도 저주에서 풀어주는 그러한 어떤 영웅적인 일을 이 어린 소녀 모아나가 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재밌는 메시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어떤 그림들과 영화들을 통해서 조금 소프트하게 나라는 존재는 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나도 잘 모르겠는 메타버스와 온갖 새로운 기술들과 개념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바뀌는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하듯이 강연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 어른이 돼서도 바다가 친구가 된 순간이 왔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 그 배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모아나가 아버지도 식구들도 전부 다 바다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반항을 하고 바다로 떠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그래, 지금 길을 떠나는 거야. 아무리 익숙하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이 섬이 안전하지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서 정말 내 가슴속 목소리를 들을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영화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 삶이라는 영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도 내 마음속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용감하게, 그래, 나는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제가 발견했던 영화 안의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느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첫 발을 내딛는다고 세상이 날 반겨주지 않아요. 내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난파하기도 하고 다시 해변으로 쓸려오기도 하고 뭔가 내가 계획하던 대로 일들이 안 풀리는 투성입니다. 그런데 모아나 영화를 봐도요, 그 안에서 마우이를 만날 때도 그렇고 바다로 나갈 때도 그렇고 예상하는 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일들이 안 풀리지만 정말 고집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꿈꾸던 바를 이루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삶이 참 만만치 않다. 계속해서 나를 펀치를 날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이 영화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옳았어, 내가 맞았는데 왜 안 됐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게 잘못됐었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실수를 할 때마다 그걸 고쳐나가면서 또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고 하는 모습들이 영화 안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는요, 내가 누군가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모아나는 남들과 다르잖아요. 이게 타고나기를 뭐 이제 공주로 태어나서 다르다기보다도 뭔가 남들이 다 만족하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좀 남달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아나의 길을 인도해준 할머니의 경우도 다른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약간 신들린 사람으로 볼 정도로 남들과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길을 열고 돌파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훨씬 재미있는 모험을 발견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도 숨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 안에 결국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섰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숨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굉장히 짜증나는 순간들이 많고, 모아나와 마우이도 그렇고 모아나와 아버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친절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했을 때 길이 찾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영화 안의 의미들은 저만 찾은 게 아니라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모아나 안에서 내가 찾은 인사이트들 해서 굉장히 많은 포스팅들이 있어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배와 항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청첩장에다가 범선의 이 사진 그림을 넣었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 모터보트가 아니고요, 돛단배에 이 그림을 넣고 함께 항해를 시작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내와 제가 이제 청첩장을 썼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항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삶을 산다, 계속 변화하고 무서운 바닷속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림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 배와 항해와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 삶이 항해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배를 타고 갈 때 바다를 건너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기술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떠났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갈 때 가장 먼저 사용됐던 동력은 노를 젓는 거였어요. 카누 보트건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노를 젓게 하는 보트건, 배가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거는 강에서건 바다에서건 노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인간의 동력을 이용하는 전진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개량이 됐던 것이 바로 돛이라는 걸 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4000년 그리고 기원전 3000년 전쯤에 이제 이집트와 롬의 어떤 벽화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의 그 배를 그리고 있고, 사람들이 물론 노를 저어서 나가고 있지만 저 돛이 달린 게 보이죠. 그건 바로 사람이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 배를 통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발전했다,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와 관련된, 돛과 관련된 그림은 전 세계 각지에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돛단배 범선이 있었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서양, 동양, 호주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사진들과 벽화들,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벽화의 사진은 8세기경에 자바섬 근처에 있었던 벽화고요. 저런 형태의 배가 이제 돛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실제로 19세기까지도 그 배를 항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돛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들이었죠. 재미있는 건요, 그냥 돛을 단다고 배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돛을 이용하는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렇게 사각형 돛을 단 배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런 배의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 오면은 순풍, 그러니까 우리가 쭉 바람을 받으면서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역풍이 돼서 앞에서 오게 되면은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는 완전 옆에서 올 경우에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사각형 돛의 경우에는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늘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요, 범선의 경우 잘 기억해 보면 돛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나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나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세일링 보트들도 삼각형의 돛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거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바람을 잡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앞쪽에서 오는 바람도 완전히 정면만 아니면은 약 45도 각도에서 약간 비껴나서 앞쪽에서 오고 있으면은 이 바람을 내가 조종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이제 입각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 돛단배가 바다를 나아가는 힘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제트 엔진도 그렇고 쭉 날다 보면은 이 날개를 살짝 올리죠. 그럼 바람의 세기가 요 밑에와 위에가 다르면서 양력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떠오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삼각도출을 이용해서는 똑같은 형태로 이 도출 조절해가지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 이제 돛단배를 봤으니까 배가 나아가게 하는 동력의 또 다른 방식은, 사람이 노를 젓는 거는 인간이 끊임없이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고 먼 거리 가지가 못하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돛단배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저런 프로펄션 모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대부분은 모터를 이용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1917년도에 심지어 전기도 같이 이용을 한 그 미국의 함선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세상에서 제일 큰 크루즈십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얘네들이 나아가는 동력은 기본적으로 모터를 통해서 얻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죠. 배가 정말 한 축구장이 9개, 10개 정도 들어갈 정도고요. 거의 뭐 놀이공원 하나를 다 배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저런 크루즈십들도 있습니다. 저런 배들도 모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경우에도 저 연기 내뿜고 있잖아요. 스팀 엔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네, 그런 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침몰했죠. 자, 여기에서 돛단배가 나아가는 방식과 모터를 단 배가 나아가는 방식과 어떠한 방식이 더 좋을까요? 물론 지금의 배들은 대부분 모터를 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저기에 가겠다! 그럼 물론 파도와 바람이 있지만 그냥 저쪽으로 직진! 해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차게 이동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모터를 통해서 항해하는 또 그러니까 엔진을 통해서 항해하는 배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힘이 세고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연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거의 미아가 되는 거죠.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돛단배의 경우에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오더라도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돛단배의 경우에는 이 모터로 이동하는, 엔진으로 이동하는 배에 비해서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내가 목표한 지점이 있다.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도출단 배는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이 거의 항상 목표한 지점을 비껴나가서 어디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딴 데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목표에는 항상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단 배의 경우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삶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효율화된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시작을 해봤죠. 삶을 어떻게 항해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이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돛단배를 본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표는 이룰 거야. 바람이 어디서 불든
파도의 방향이 어디서 오건 연료 가득 실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형태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폭풍이 오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연료가 떨어져 버리면 나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돛단배의 경우에는 내가 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삶의 흐름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현재 주변의 흐름에 나를 맞춰서 가게 되면 내 힘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목표 지점에 바로 직선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돌아서 가는 길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항해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아마 현대인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골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고 산다면 그러한 방식으로는 어느 순간 연료가 고갈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순간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돛을 달고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는 합니다. 모터로 이동을 하건 돛단배로서 이동을 하건 우리가 항구에만 있어서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항해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삶을 항해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로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필요한 거는 내가 어딘가로 가겠다라는 목적지 설정도 필요하겠죠. 내가 목표가 없으면 그냥 바다 위에서 뭐 항해를 할 필요가 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는, 표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적지 설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읽어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비슷한 형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뇌 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 분이 받으셨는데 존 오키프 교수님하고 모저 부부 이분들이 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는가, 뇌 안에서 어떻게 나의 위치를 알고 공간을 인지하는가 이 메커니즘을 몇십 년에 걸쳐 밝혀내면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존 오키프 교수님은 제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을 때 노벨상 받으시기 반년 전에, 1년 전에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직접 만나 뵙고 어떻게 이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볼 기회도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원래부터 연구를 하시던 분이 아니고요. 뉴욕에서 알바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자기 그 생계를 위한 돈을 벌다가 야간 학교를 다니는 걸 시작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대체 무슨 연구를 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었더니 결국 그 길이 노벨상을 받는 대학자가 되고 많은 연구들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강현호 시인의 시도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단길 2, 비단길 2라는 시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원래 가려고 하던 길이 있어서 간 게 아닌데도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은 그 주변을 다 살펴가면서 지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존 오키프 교수님과 이 모저 부부는 어떠한 것을 밝혀냈냐면 우리 뇌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가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뇌의 기억을 쌓고 학습을 하는 부위인 해마 근처에 바로 장소세포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요. 내가 이곳에 있을 때만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몇 걸음 움직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소세포가 바로 또 활성화가 돼서 내 몸이 실제 공간 속에서 움직이면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내 현위치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이동하는 것처럼 내 뇌 안에서도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소세포가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준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알려주고요. 특정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형태로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마치 격자 형태로 내가 어느 격자에서 어느 격자를 이동했는지 나의 공간의 이동도 알려주는 뇌 안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뇌 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알아야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의 위치와 나의 방향과 나의 이동 속도입니다. 그래서 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치세포, 장소세포도 있고요. 방향세포도 있고요. 격자세포도 있고요. 경계세포도 있고요. 뇌 안에 이 모든 나의 움직임과 항해 방법을 알려주는 정말 공간과 관련된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뇌 안에 공간을 알려줄 수 있는, 내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지도에 그려진 대로 계속 존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지도 위에 있던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건물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Finding Certainty in a Fundamentally Uncertain World라는 수업이었어요. Finding Certainty in a Fundamentally Uncertain World라는 수업이었는데 뭐냐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성 찾기라는 수업이었어요. 이게 바로 뇌과학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믿고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우리 뇌가 그런 물리적인 법칙들,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학습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그 세상을 빌드업해서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내가 늘 불확실하다는 걸 믿고 있으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확실해 라고 확실하지 않은데도 확실하다고 믿게 하는 그러한 트릭을 우리 뇌가 우리 스스로에게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딱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사람을 한번 딱 보고 내가 마치 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또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처럼 쎄한 감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 가가지고 잘 몰라요. 얘네가 어디 있는지. 그렇지만 데자뷰처럼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이상한 감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휴리스틱스라고 그래서 아주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우리 뇌는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도 한 7, 80%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7, 80% 맞으면요. 우리 뇌는 내가 거의 100% 맞는다고 생각해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이거 항상 맞는다고 그랬잖아. 에이! 라고 내가 맞은 것만 기억하고 항상 내가 했던 행동이 맞았다고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실제 세상과 다른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조금 더 확실하다고 믿는 그런 세상을 뇌는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뇌는 자신만의 현실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경험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 안의 색깔들과 이 빛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들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가 없고요. 다른 동물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 극히 일부만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영역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게요. 뇌가 아주 일부만을 선택해서 세상의 신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세상에서 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세포가 더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각에서는. 아니면은 뇌 안에서 뇌 바깥쪽으로 신경세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신기하게도 청각기관에서는요, 바깥 세상의 신호를 내가 알아들으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세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세포의 방향을 가진 신경세포가 90%,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1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의 정보를 듣기는 들어야겠지만 뭘 들을지, 얼마나 세게 들을지, 내가 그거에 신경을 써서 반응을 할지는 뇌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L하고 R 발음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듣지를 못해요. 똑같은 말을 뭐 라이스, 라이스 이래도 똑같이 라이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외부의 신호를 들었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훨씬 잘 들어요. 그 차이를 듣게 해주는 게 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세포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구분해줘야 돼 라고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합니다. 뇌가 이미 학습하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뇌가 이게 확실한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거야 라고 만들어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떻게 뇌가 우리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저 오른쪽에 있는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점을 보고 있으면 얘가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게 색깔이 변하죠. 근데 뭔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대각선으로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아니에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색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우리 뇌에서는 기존에 익숙했던 신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저런 형태의 신호가 왔을 때 뇌가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인지해라.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신호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뇌가 어떤 형태로 해석해 줬는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저 체스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격자 무늬 안에서 A를 보면 분명히 어둡습니다. B를 보면 환해요. 그래서 A는 어둡고 B는 환하고 누가 봐도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색깔은요, 저렇게 갖다 대보면 A와 B가 완벽하게 똑같은 회색입니다. 저게 어떻게 똑같은 색이야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저 옆에 있는 물체에서 내려진 그림자가 B 위에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B라는 격자 무늬에서 그림자를 뺀 만큼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덮여 있으니까 원래부터 어두울 거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색은 그림자를 뺀 만큼이니까 더 환하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물리적인 신호를 우리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러한 구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리 돌려봐도 저런 정육면체 큐브에서는 3개의 면을 볼 수 있는 게 최고 맥스입니다. 2개의 면까지 보거나 3개의 면까지 볼 수 있지 전체 면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저 정육면체는 6개의 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여지고 실제로 인지하는 정보는 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 뒤에 있는 것들까지 만들어내서 아, 저건 정육면체야. 저 뒤에 3면은 저렇게 있을 거야. 라고 인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우리 뇌가 어떠한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지,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믿게 만드는 만들어진 정보인지. 자, 그리고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 이런 거 하나만 봐도요, 갑자기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저 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선이 하나 그어지고 또 다른 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점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새로운 도형이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여러 점이 모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원이 굴러가는 것 같은 형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건 우리의 뇌가 기존의 신호가 모여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 중에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나의 의는 어떠한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 안에서 내 뇌 안에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찾는 의미가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타고난 스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내 환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천론, 후천론, 결정론, 환경론,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뇌과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는 인터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끊임없는 루프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남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 나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꿔가고 있는 어떤 루프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계속해서 엇갈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주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떻게 꾸준히 나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영화 중에 가타카라고 있습니다. 가타카가 아주 옛날 영화긴 한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미래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가장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유전자 금수저고요. 누군가는 그냥 자연 출산으로 랜덤하게 태어난, 아주 우연을 통해 태어난, 그래서 좋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 흙수저예요. 그리고 이 둘이 형제입니다. 형은 유전자 흙수저고요. 동생은 최고의 유전자를 골라서 태어난 유전자 금수저예요. 이들의 삶을 그린 미래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 안에서 두 형제는 늘 경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냐면 저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는 그러한 경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쥐가 나거나 무서워서 돌아오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유전자 금수저 동생이 항상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는 타고난 유전자가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을지라도 더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서 둘은 다른 길을 갑니다. 동생은 그냥 편하게 뭐 할까 하다가 경찰 형사가 되고요. 형은 엄청난 꿈을 꿉니다.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데 약간 편법과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20년에 걸쳐서 꾸준히 매일 하루하루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어려운 노력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두 형제가 만나요. 왜냐하면 형이 저지른 범법 때문에 형사인 동생이 실마리를 발견해서 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형이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내가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제안을 하죠. 어렸을 때처럼 내기를 하는 게 어때? 저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해서 형이 이기면 그러면 형에게 한 번 기회를 줄게. 그렇지만 만약 형이 지면 나는 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 형은 그 내기에 승낙을 하고 둘은 폭풍을 치는 바다 끝까지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이기고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동생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형을 보면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타고난 유전자가 훨씬 열등한 형이 나를 이길 수가 있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라보죠. 그리고 형은 이 멋진 대사를 날립니다. Do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Anton?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고 싶지 않니?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나는 돌아갈 힘 따위는 한 번도 남겨둔 적이 없어. 올인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이
20년이 넘고 매일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을 이어나간 거죠. 자, 여기에 키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갈 때,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뇌에 쌓일 때, 세상 속에서의 어떤 경험이 내 뇌 안에 기억으로 쌓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로 쌓여요. 그리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은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있는 여러 아이언 채널들 사이에 어떤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 속의 매크로한 변화가 마이크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나노 레벨의 분자, 원자 레벨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것들이 쌓여서 실제 세상에서 또 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어떠한 행동을 해나가는가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저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주느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 영역이 있고 청각 영역이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나만의 이야기로 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실제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 우울증이 오고 세상을 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계속 들던 몇 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공부하던 생물학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공부하던 생명체 중에는 갑각류가 있었어요. 개나 가재처럼 딱딱한 껍질로 보호된 존재입니다. 얘네들은 뼈가 없고 자기 주변에 딱딱한 껍질로 보호가 돼 있어요. 그런데 딱딱한 껍질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이제 탈피를 해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순간인데, 이 딱딱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을 벗어서 나와서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되는 순간에만 성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간이지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갑각류와는 다른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은 갑각류랑도 비슷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에, 가장 연약한 순간에 어쩌면 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가장 힘든 나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힘들 때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도,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나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벼룩의 얘기도 나와요. 이 벼룩은 약간 반대의 케이스인데,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룻밤만 뚜껑을 닫아두면 벼룩의 시간에서는 몇 년이고, 이 뚜껑을 딱 빼면은 절대로 그 뚜껑 위로는 안 뛰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뛰려고 할 때마다 뚜껑에 부딪혀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못 뛰어서가 아니라 안 뛰는 존재가 된 거죠. 코끼리를 길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코끼리 때 코끼리의 다리를 통나무 같은 데 묶어줘서 엄마를 부르짖으면서 막 정말 고통스러워해도 밧줄이 묶여져 있을 때 도망칠 수 없다는 경험을 주게 되면,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저렇게 허접한 밧줄 하나를 묶어놔도 결코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때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의 밧줄이다. 이걸 전문가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내 스스로를 묶고 있는, 난 흙수저라서 안 될 거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마음을 벗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서로 다른 많은 강연마다 항상 마지막에 전달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세뮤얼 베케트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했던 바로 그 인용구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고요.
그 시도를 극복하기 위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그러한 목표 설정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돛단배를 받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실패하고 목표를 비껴나가고 못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목표에 지그재그로 조금씩 더 나아가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인용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언제나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어. 근데 시도하고 도전할 때마다 실패했어. 상관없어. 괜찮아. 또 시도하지 뭐. 또 실패하지 뭐.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인용구 안에 성공이라는 압박이 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돛단배를 가지고 모터 달린 보트처럼 직진할 수 없어요. 늘 비껴나가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지그재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이 끊임없는 시도, 그래서 조금씩 덜 실패하는 과정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전해 나가는, 실패를 줄여나가는, 지그재그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돛단배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도전 이야기를 끝마쳤고요. 여러분 모두의 도전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길 잃음과 방황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한 모습의 길 위에 있다. 잘못 든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뜻하신 말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실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